네, 기억나시죠? 4월 초에 이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코스피가 하반기까지 3,630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불장을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제 또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어떤 변화는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내 3,630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수 전망치 변함 없으시죠? 뭐 일단은 저희 공식 밴드는 3,630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4월 초에 저희가 3,630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시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240원에다가 저희가 추정한 목표 타겟 PER 15.1배를 반영을 해서 3,630을 추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12개월 포워드 EPS가 너무나도 빨리 올라왔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27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40원 대비 37원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12개월 포워드 PER 부담 없이 충분히 3,000선 후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277원에다가 올해 평균 12개월 포워드 PER를 반영을 해주면 13.5배를 반영을 해주면 3,700선까지도 열려있다.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지수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이나 경기에 대한 눈높이, 펀더멘털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는 만큼 시장의 상승 여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 본 사이에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최고 목표치까지는 3,740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3,000선 후반까지 갈 때 어찌됐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동반으로 올라올 텐데요. 코스닥이 갈 때 강하게 랠리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업종도 궁금하고요. 코스닥도 뭐 상방이 열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코스닥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올해 3월, 4월 달에 보여줬던 코스닥의 강세,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익 모멘텀을 본다면은 코스피가 56%, 코스닥이 43.7%, 좀 코스피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3월, 4월 달에 코스닥이 강했냐? 증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중소형주 코스닥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 4분기부터 대형주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 강도 측면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아마도 기존 주도주들이 시장을 끌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을 바라보실 때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을 바라보신다면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대비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매력이 짙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것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덩달아 물가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인플레 압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일까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올라간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점은 경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글로벌 전체 GDP 성장률 전망치만 본다 하더라도 6%를 넘어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고 5월 CPI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진정되게 된다면 좀 더 경기 회복세라든지 경기 모멘텀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들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은 50%를 넘어섰고 산업 생산 증가율은 15%를 넘어섰습니다. 기저효과라고 많은 분들이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보자라 말씀하시는데 물가 또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4%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균형감 있게 바라본다면 저는 여전히 경기 회복 쪽, 경기 모멘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려의 시선을 조금 더 내려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연준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신호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그 빌미를 보인다든지 단서가 나오면 시장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단은 뭐 테이퍼링 빌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이 시장을 무너뜨릴까?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흔들리긴 했지만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이 언급되었고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이 시행되었는데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테이퍼링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축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 시그널 그리고 유동성 흡수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풀어왔던 유동성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성 환경이 급격하게 바뀐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유동성 공급은 되는데 점진적으로 규모가 줄어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경기가 얼만큼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 모멘텀 충분히 기대해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보면은 2021년, 2022년 GDP 성장률 전망, 이익 전망 같이 올라갑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본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조금씩 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등락 과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로 인해 당장 시장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에 의해서 등락을 보인다면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결국 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겠고 연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듯이 3,740선까지 전방치를 열어두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한번 방향성 예측해보고 싶은데 속속 테이퍼링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력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 최근 1130원대까지 갔다가 1110원 밑으로 갔다 다시 1110원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이퍼링 이슈, 뭐 긴축 이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뭐 환율 변수도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방향성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제조업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는데 최근 주요국들의 정부에서의 정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상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국면에서 수요 회복에 근거한 제조업 경기 회복, 여기에다가 재고 축적 수요까지 가세해준다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 수출 그리고 한국 기업 이익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원화 강세 압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로 인해서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원화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상승 쪽으로 열어두고 계신다면 결국은 하반기에 대형주 아니면 중소형주 둘 중에 어디 쪽으로 좀 비중을 확대를 해볼까라는 숙제가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주 우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흐름들을 쭉 정리해 본다면은 경기 회복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은 2분기 중에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조업 경기, 수출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한국 증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형주에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측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1분기까지는 기존 주도주들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탑10 종목들의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5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분기까지 73%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 4분기 때는 주도력을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상황이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주도력을 좀 더 회복을 하고 주도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까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핫한데 중소형주 투자 뭐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셔도 좋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중소형주 쪽으로 너무 다변화시키기보다는 대형주 편입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가운데 중소형주는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 대형주 중심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방향성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조금 더 비중 확대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따로 좀 떼어놔서 여쭤보고 싶어요. 목표 주가 줄 하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뭐 하방을 좀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올 건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횡보를 할 건지 어떤 시각이세요? 뭐 일단은 이미 5월 중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가 시장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을 정부에서 미국, 뭐 중국, 한국, 대만 주요국들의 정부에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런 가운데 몇몇 기업들에서는 6월 말에는 최소한의 수요 목표치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업종 또한 5월 초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종목들은 이미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의 흐름들이 반도체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흐름들이 꺾이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망가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반도체 자동차 추이를 보시면은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유자분들도 좀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른 썸머 랠리가 올 때 과연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뭐 일단은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대장주들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경기 회복, 물가 상승 압력 정점 통과, 금리가 좀 하향 안정되는 부분들, 원화 강세 흐름들이 지속되는 그림들이 국내 투자 환경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좀 외국인 수급이 불안했었는데요. 외국인 수급을 5월 한 달 동안 놓고 본다면 공매도 규모가 더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를 빼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악화되진 않았다라는 그림이죠. 이런 부분들이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공매도 영향력이 진정되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까지 좀 더 개선되는 그림, 여기에 원화 강세가 맞물리게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도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올해 여름 그리고 올해 가을까지 좀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옛 주도주도 포트폴리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